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 떠난 여행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비밀과 마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려져 있는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하죠. 하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아픔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그림 뒤에 감춰진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릉 시내에서도 외곽, 바다와는 조금 떨어진 달동네였습니다. 비탈진 언덕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낡은 집들. 저희 집도 그중 하나였죠. 작은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모여 살았지만 긍정적이신 부모님 덕분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목공일을 하셨는데 손재주가 워낙 좋으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김반장으로 불리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늘 자랑스러워하며 가난 속에서도 저희 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우셨습니다. 현우야, 힘들지? 어머니는 가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보며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저를 보며 아이들이 수군거렸고 내 아빠는 맨날 땀냄새 나는 옷이나 입고 다니잖아 라는 소리에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깊었죠.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만드는 가구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거야. 정성을 다해 만들면 그 가구에는 아빠의 마음이 담기는 거란다. 나중에 커서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힘든 일은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늘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고 빨리 커서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저희 집보다 훨씬 넓은 단독주택에 살던 박씨 아저씨는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 맛있는 것을 사다 주셨고 저를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내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도 아빠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 그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와 박씨 아저씨는 함께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셨는데 아버지가 기술을 담당하고 박씨 아저씨가 영업과 계약을 담당하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죠. 제가 기억하는 두 분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단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셨는데 그날따라 숨소리가 거칠었고 열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아버지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드렸지만 아버지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순간 저는 너무 어렸기에 그저 모든 것이 가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넋이 나간 듯한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이제 내가 내 아빠 몫까지 너를 돌봐줄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후로 박씨 아저씨는 저희 가족을 종종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의 목공소는 문을 닫았는데 박씨 아저씨가 잘 정리해서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셔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박씨 아저씨는 돌연 저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졌죠. 박씨 아저씨에 대한 배신감과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린 저는 어른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30살이 되었고 결혼을 해서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은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곳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릉의 푸른 바다를 보며 아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낡은 파란색 포터트럭.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차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저는 아이와 아내에게 먼저 숙소로 가 있으라고 한 뒤 그 차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번호판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맞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인가? 노인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차가 제 아버지 차와 똑같이 생겨서요. 혹시 이 차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이 차 말인가? 이 차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내 친구 차야. 내 친구가 나한테 부탁해서 여기다가 그냥 놔둔 건데. 노인은 저를 보며 김태식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노인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현우 자네, 이 차를 왜 여기에 놔뒀는지 궁금하지? 이 차에 자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있어. 이걸 자네가 꼭 찾아줄 거라고 믿었네. 노인은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오래된 통장, 그리고 얇은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수첩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씨 아저씨와 함께 목공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지만 점차 사업 규모가 커지자 박씨 아저씨가 아버지의 몫을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박씨 아저씨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박씨 아저씨가 자신에게는 유일한 친구였기에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혼 초부터 모아온 통장까지 몰래 빼돌렸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편지에는 박씨 아저씨가 아버지의 돈을 가로채 강릉의 한 해변가 땅을 사들였고 그곳에 리조트를 지으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해두고 그 증거들을 이 차에 보관해 두셨던 겁니다. 이 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타고 오신 차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박씨 아저씨의 죄를 낱낱이 밝히려 하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저 박씨 아저씨를 배신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순한 배신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차와 편지, 그리고 가죽 수첩에 담긴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박씨 아저씨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지와 수첩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편지와 수첩에 담긴 내용, 그리고 오래된 통장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우 씨, 이 증거물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충분히 박 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기록까지 상세하게 남아있네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 씨 아저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박 씨 아저씨가 빼돌린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목록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박 씨 아저씨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강력한 증거 앞에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씨 아저씨가 빼돌린 돈으로 구입했던 강릉의 해변가 땅이 최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폭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 과연 아버지의 돈일까, 박 씨 아저씨의 돈일까.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박 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현우 씨의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박 씨 아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 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아저씨를 그렇게 믿었는데 제 물음에 박 씨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돈이 눈앞에 보이니 이성을 잃었었나 보다. 박씨 아저씨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에서 아버지와 박씨 아저씨의 우정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딴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김태식 목공소. 아버지가 생전에 만드시던 가구들처럼 정성을 다해 하나뿐인 가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하지만 착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제 곁에 계시면서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선물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성공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저처럼 우리도 언젠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